자, 고전주의 범죄학. 안녕하세요. 현대사회와 범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전주의 범죄 원인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고전주의 원인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전주의 관점의 이제 학자로는 마지막 학자를 볼게요. 이제 포이어바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파노티콘에서 벤담까지 봤죠? 네. 그래서 이제 포이어바흐 한 사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의 형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개인의 법률 위반을 이제 형벌에 의한 위하라는 거는요, 이제 이것도 법률 용어인데요. 일종의 겁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겁을 준다. 그래서 위하를 통한 심리적 압박감, 심리적 강제로 해결을 한다. 예, 그래서 개인의 법률 위반은 이제 물리적 강제가 아닌 심리적 압박감, 심리적 강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심리 강제설 혹은 소극적 일반 예방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을 갖다 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인간은 쾌락주의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디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불쾌를 회피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고전주의의 기본적인 기본관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합리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익을 비교 형량할 줄 아는, 합리적 선택을 할 줄 아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범죄로 얻어지는 쾌락과 형벌로 얻어지는 고통을 비교하면서 범죄로 인한 쾌락이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위법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이른바 범죄 결정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강제설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로 통해 얻는 쾌락보다 형벌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일반인,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시켜 형벌의 목적을 달성시킨다. 그래서 심리 강제설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강제는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네, 이건 뭐 또 그 고전주의 창시자인 그 베카리아의 또 인연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라틴어로 눌라 포에나 시네 레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또 학자 포이어바흐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면적으로 고전주의 범죄학의 평가에 관련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많죠. 이제 범죄학의 서평을 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자, 일단 뭐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입법과 국가에 대한 형사 정책에 굉장히 큰 많은 영향을 끼쳤죠. 네. 그래서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성문법주의를 도입을 했고요. 오늘날 이제 대륙법은 거의 다 성문법주의를 도입을 하고 있고, 영미법계는 이제 불문법주의를 도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영미법계도 성문법주의로 좀 약간 변화하고 있는 주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대륙법계는 판례의 중요성이 또 또 약간 중요시되고 있어서 불문법을 좀 약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문법의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범죄의 적정한 처벌을 이제 주장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 그걸 갖다가 이제 범죄의 형벌의 위화 효과라고 하는데요. 범죄에 대해서 이게 범죄 억제의 효과적인 전제하에 매우 엄격한 처벌 법규를 제정을 했고 단호한 형사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적인 형사 정책에는 경찰의 가시적인 행정 활동과 적극적인 경찰 행정 그리고 법 집행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 관할 지역에 대한 차량 및 도보 순찰의 정리와 강력한 법 집행 의지의 천명 등은 범죄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 사례를 보자면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정식 체포와 권고와 화해 상담, 가해자의 격리 등 세 가지 유형을 나눠서 실시한 결과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한 경우가 이후에 폭력행위를 가장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교정행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 부정기형의 도입이나 가석방제 혹은 정자 감시제 등의 사회내처 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범죄자는 범죄에 걸맞는 처벌을 교도소 내에서만 받아야 된다는 정의 모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부정기형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형을 선고할 때 결정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 단계에서 결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현재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이건 아주 옛날에 있었던 거. 예를 들면 왜 북한 같은 데서 이제 노동 교화형 같은 거 보내잖아요. 형을 선고하는데 얼마만큼 가서 노동 교화형을 보내는데 10년을 할지 15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부정기형인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에 어느 정도 법 기틀을 마련한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거든요. 징역을 선고하더라도 3년을 선고할 건지 5년을 선고할 건지 이렇게 형의 기한을 정해놓고 형을 선고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절대적 부정기형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형입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딱 형을 성문법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부정기형을 어떻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 소년범에 있어서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범에 한해서는 형의 단기와 장기를 정해놓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기 2년, 장기 3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기로는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은 이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장기로는 3년을 살게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는 소년 교도소를 가야 돼. 근데 얘는 최소 2년은 살아야 돼. 근데 하는 거 봐서 만약에 태도가 불량해. 그러면은 장기인 3년을 다 채우고 나와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행영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해. 그러면 단기형인 2년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무난해. 그러면 2년 6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별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은 행형 성적을 보인다. 그러면 최장기형인 원래 선고받았던 장기형인 3년을 다 채우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행형 성적을 모범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소년범에 한해서만 상대적 부정기형을 우리나라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년범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게 상대적 부정기형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기형이라는 건 이제 크게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나뉘는 건데, 절대적 부정기형은 이제 N만큼 기반을 갖춘, 이렇게 그 제대로 된 형의 기반을 갖춘 현대적인 국가에서는 이 절대적 부정기형을 활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인권 탄압을 하는 나라들, 그죠?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이런 나라들은 이제 뭐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15년을 살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몇 년을 살지 기억이 없는 거. 그런 게 절대적 부정기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를 정해서 최소한 살아야 되는 단기형이 있고 최대한 살 수 있는 장기형을 정해놓고서 행형 성적의 여부에 따라서 장기로 살 수도 있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은 단기만에도 출소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은 뭐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이 부정기형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가석방제도 그거죠. 그쵸? 이제 일정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서 일정형을 살았는데, 행형 성적에 따라서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이제 명부를 올려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하는데, 아주 행형 성적이 매우 모범이 되고 우수하면은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자체를 이제 부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고전주의는 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내처우, 이제 뭐 보호관찰이라든지 집행유예라든지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수강명령, 이런 거와 같은 사회내처우에 이제 고전주의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 모델에 굉장히 강한 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자라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교도소 내에서 받아야 한다. 예. 범죄자는 어디서만 형벌을 감내해야 된다? 시설 내 처우. 예. 교도소라는 시설 내에서만 처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이제 정의 모델인데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와서요, 모든 범죄자를 다 이제 단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범죄자를 아이고 모든 범죄자를 다 교도소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현대 사회에 와서 범죄는 늘죠. 예, 범죄는 늘는데 그 늘어나는 범죄자를 다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냐는 말이죠. 예. 우리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죠. 범죄자들 싸그리 다 교도소에 보내버리면 좋겠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도소를 무한정으로 다 지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죠. 교도소는 굉장히 전형적인 혐오시설입니다. 근데 다 교도소에 싸그리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집 앞에, 내 동네에 신설 교도소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교도소는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굉장히 다 지금 그 오버수용인 상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용 인원이 지금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적정 수용 인원을.
그러니까 이 적정 수용 인원을 넘어갔다는 거에서는 우리가 과밀 수용이죠. 과밀 수용의 장점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밀 수용의 장점은 하나도 없다. 진짜. 예. 부작용밖에 없는 게 과밀 수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밀 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다양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든지 아니면 과실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회 내 처우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한계를 좀 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고 규정을 할 뿐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인간은 선악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개념적으로만 규정할 뿐 왜 그러한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늘 지지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고 그냥 당위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인간은 그냥 합리적 존재이다. 예, 왜 그런지는 뭐 그냥 그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당위론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쵸, 우리는 그냥 합리적 존재다라고 그냥 이렇게 당위론적으로 그냥 그 전제를 내렸는데요. 여러분,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은 그냥 당위로 합리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항상 합리적으로만 사나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을 할 때 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선택을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왜 이런 멍청스러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해서 왜 이런 고생을 하지? 이럴 때도 되게 많거든요. 예. 더구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예. 생활 속에 사소한 실수는 물론이고요. 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금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물론이고, 뭐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실수할 때도 있고요. 예. 거기서 왜 그런 대답을 했지? 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대답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뭔가 최적의 선택을 하는 존재는 아니라니까요. 예. 하물며 범죄자들은 안 그럴까요? 예. 범죄자들이 항상 이익과 고통을 선택해서 형량을 다 비교해서만 선택을 할까요? 물론 제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번에 그 왜 칼부림 사건들 많이 났죠? 그쵸? 보면은 저 사건을 벌인다고 해서 본인에게 전혀 이득이 될 게 없고, 본인에게 전혀 뭔가 절에서 쾌락을 주나 싶지도 않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저게 과연 합리적 인간의 선택인가? 고개를 저어버리게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예. 그래서 과연 저게 합리적 존재인가? 예. 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검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벌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사람에 따른 다른 처벌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처벌의 효과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초범, 재범, 그쵸?
초범과 재범자의 처벌 효과가 같을까요? 예. 우리 법에서는 초범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그래도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중범자, 중범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중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초범자와 중범자의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 고전주의 같은 경우에는 성문법에 정과 초범자와 정과 10범, 그러나 행위는 똑같기 때문에 이게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은 처벌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근데 좀 뭔가 아닌 것 같죠. 예. 현대사회에서의 판결은 이 초범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초범자에 대해서는 기회를 좀 주는 편이고요. 정과 10범에 대해서는 좀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징역형을 살게 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범죄에 있어서의 특수한 상황 여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과실범과 우리는 그 과실범, 우발범,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범에 대해서는 그 형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감할 수 있다. 예, 의무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 재량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재량의 여지이기 때문에 이게 큰 거죠. 네. 그래서 그 보시면은 범죄자의 특수상황 여건을 무시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범자, 누범자, 미성년자, 성인 범죄자, 정신 이상자, 정상적인 정신의 범죄자 등 범죄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일시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벌의 가치. 또 이제 처벌의 가치가 범죄 가치를 능가할 때 인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개념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고요. 이제 범죄 원인을 등한시하고 형법과 형사 절차에만 지나친 관심을 이제 표명하고 있다는 점,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그 기계적인 법 적용, 뭔가 범죄 원인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이게 고전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결과, 인간 행위자와 행위 결과가 있으면은 행위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고전주의 범죄학은. 그러니까 행위자가 초범이건 행위자가 소년범이건 행위자가 과실범이건 행위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행위 결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행위자의 범죄 행위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입니다. 실증주의 범죄학. 그래서 이거 소개만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증주의 범죄학의 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실증주의 범죄학의 태동. 자, 19세기,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나게 되죠. 네, 19세기.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실증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네, 이제 사회 문제 연구 방법에 이 앞에 고전주의는 좀 법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당위론적,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뭐뭐 해야 돼. 이렇게 굉장히 당위론적인 연구 방법을 썼다라고 논리에 따른 당위론적인 연구 방법을 썼다라고 한다면 실증주의 범죄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주된 그
그 학문이 이제 법학이라기보다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인 요소, 주된 학문의 학문들도 이제 학문의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이제 트렌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의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시간 강의실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